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3, 삼국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좌절에 빠뜨렸던 여러 왕들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중학교 때랑 좀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각 왕들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아주 세세하게 암기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고등학교는 굉장히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대신에 국제적인 정세, 전반적인 그런 큰 그림을 좀 보면서 간다.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네요. 자, 어떤 내용을 살펴볼지 고대 국가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백신, 고구려 백제 신라 되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 전성기 위주로 좀 봐주세요. 반드시 뭐랑 같이 봐야 되느냐?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지도랑 함께 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 말고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고구려 백제 신라에다가 가야까지 합해서 사국시대라고 부르지 않고 왜 꼭 삼국시대라고 부르는가? 가야는 고백신과 어떤 점이 달랐는지 여러분들이 좀 찾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16쪽에서 19쪽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또 작은 주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먼저 국가 발전 단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 발전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고대 국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이야기를 한번 세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발전 단계.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배웠죠. 구석기 시대는 무리지어서 여기저기 이동을 합니다. 일명 무리사회였다라고 한다면은 신석기 시대부터는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족, 그다음에 친척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씨족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이제 요 씨족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해요. 이제 저쪽 친척, 이쪽 친척 이렇게 부족이라 그러죠. 부족. 그리고 이 부족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은 지배자가 등장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족장을 좀 어려운 말로 군장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군장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 요 군장을 중심으로 이제 군장 국가가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군장들, 이 부족들이 연합해서 동맹을 맺는 연맹왕국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형태예요. 군장. 근데 그 중에서 좀 힘이 센 군장, 또는 여러 군장들이 모여서 이제 선출을 하는 거죠. 누가 왕으로 적합할까?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왕은 선출을 했기 때문에 왕권이 상당히 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힘이 점점 세지고 나머지 군장들의 힘이 점점 약해져서 힘이 센 이 부족장, 이 왕 밑에 신하로 즉 귀족으로 편입이 되는 중앙 집권 국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왕의 권한이 상당히 셌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중앙 집권 국가를 우리가 고대 국가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고대 국가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합니다. 세습이라는 것은 아빠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계 가족한테만 쭉 이제 왕자리가 물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연맹왕국이랑 비교를 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연맹왕국 때는 선출을 했었죠. 심지어는 왕이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가뭄이 들었어도 이거는 왕이 덕이 부족한 거다라면서 이 왕을 쫓아내거나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고대 국가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이제 왕위가 세습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꾸 가려지죠. 율령을 반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율령이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말인데 법과 제도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치를 해 나간다. 국가를 이제 통치를 해 나간다. 이런 모습으로 보면 되겠죠. 자꾸 가려지죠. 그다음에 이제 고급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불교를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이념으로 유학을 도입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유학하면은 효도, 충성 이런 개념들이 떠오르죠. 충성,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관리들의 등급, 관등, 그다음에 관리들이 등급에 따라서 입는 옷 색깔, 모양 이런 것들 관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등제와 관복을 정비를 했다. 그게 이제 고대 국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가의 발전 단계라고 보면 돼요. 군장 국가에서 연맹왕,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 이 중에서 이제 고대 국가로 나아갔던 그런 나라들이 바로 우리가 밑에서 살펴보게 될 고구려, 백제, 신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동해 옥저, 뭐 부여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사만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이 나라들은 사라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살아남아서 우리가 삼국시대로 공부를 하고 있을까? 그 비밀이 바로 고대 국가의
이제 발전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부여의 왕자인 주몽, 활 잘 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주몽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2세기가 되면은 고국천왕이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인 오부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부족적인 느낌에서 이제 좀 고대 국가의 느낌으로 점점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름도 비슷한 고국 원왕 때 백제의 금초고왕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이 고구려 왕인 고국 원왕을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국 원왕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고국 원왕 아주 원통하게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복수를 하거든요, 고구려가. 그래서 어쨌거나 고국 원왕이 근초고왕에 의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한나라의 왕이 죽은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즉위했던 소수림 왕은 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디서부터? 소수점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교육에 힘쓰기 위해서 유학교육기관인 태학 학교를 세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과 제도를 좀 정비를 해야겠다. 율령을 반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중국에서 선진 종교였던 이 불교를 수용을 해서 이제 사상적으로 좀 통일성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다음 왕이 바로 광개토 왕이에요. 소수림 왕이 이렇게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이제 광개토 대왕이 이제 맹활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개토왕 하면은 땅을 많이 넓혔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만주 지역을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한강 이북 지역, 그러니까 한강의 북쪽 지역을 다 차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에 이때 왜구가 쳐들어와서 신라가 이제 도와주세요, 이제 SOS를 치게 되는데 이때 이 광개토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신라의 이제 쳐들어왔던 왜구를 쫓아버리면서 일정 기간 동안 신라의 정치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라도 도와줬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그 아들이 바로 장수왕입니다. 아주 장수해서 장수왕이에요. 굉장히 오래 살았다 그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0세까지 살았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놀랍죠. 지금도 80세 하면은 상당히 장수하는 편인데 옛날 사람인데 뭐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먹었던 모양이다.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했거나. 자, 장수왕. 광개토왕이 주로 북쪽으로 영토를 많이 넓혔다라고 한다면은 장수왕은 주로 남쪽으로 많이 땅을 넓힌다. 좀 이런 이미지를 갖고 가면은 좀 기억하기 좋아요. 원래 고구려의 수도가 만주 지역의 국내성이었는데 이 평양, 한반도죠. 지금 북한의 수도 평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 옮기는 거를 우리가 천도라고 좀 어렵게 부르기도 합니다. 평양으로 천도를 함으로써 남진 정책,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고 원래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 한강을 빼앗아 버립니다. 장수왕이.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백제 왕인 계로왕이 전사하는 일이 벌어져요. 계로왕이 전사했다. 어떻게? 계로화하면서 전사했다. 고국 원왕은 원통하게 죽었다. 이렇게 복수 한번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고국 원왕 한번 죽임을 당하고 우리도 죽여버린 복수, 복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강은 고구려의 차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백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몽의 아들이 온조죠. 이 온조가 이제 한강 유역에 와서 세웠던 나라가 바로 백제입니다. 원래 이 백제에 있는 지역에는 마한이라는 사만 중에 하나죠. 마한이 있었는데 이제 백제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세기에 고이왕이 등장을 하죠. 자, 고이왕이 이 국가 체제를 좀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관등제, 관복제를 정비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관리의 등급, 관등제, 관리의 복장 색깔, 등급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거예요. 관복제를 정비를 하고 이어서 4세기에 백제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근초고왕, 광개토왕, 장수왕 이렇게 해놓은 거는 각 국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평양을 쳐들어가서 고국 원왕을 죽여버리고 남아있던 남쪽의 마한 세력을 복속, 그러니까 이렇게 편입을 시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짱이 됐다 이런 얘기죠. 고구려 공격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로왕, 계로화하면서 전사하고요. 이때 백제의 수도가 지금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성백제라 그러죠. 거의 500년 동안 이 백제의 수도 역할을 하다가 장수왕한테 뺏긴 거잖아요. 수도를 뺏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를 옮겨야겠죠. 그래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서 충남 공주, 이때 당시는 웅진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를 해 나갑니다. 이 웅진 백제 시대의 대표적인 왕이 바로 왕릉으로 유명한 무덤으로 유명해진 왕이죠. 이 왕은 무령왕입니다. 이 무령왕은 지방 22개의 담로에
지역 행정구역이라고 보면 돼요. 담로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조금 중앙 집권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지금 왕실의 권위가 말이 아니었겠죠. 왕도 죽고 막 수도도 쫓겨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왕족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중반에 이제 성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성왕이라는 사람은 다시 한번 수도로 옮깁니다. 그 옆에 부여라는 곳으로 옮기죠. 이때 당시는 사비라고 불렀던 사비로 천도를 하고 사비 백제 시대를 열었던 놈이 성왕입니다. 이 사람은 백제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우리는 부여의 손자. 그렇죠. 주몽이 부여의 이 왕자고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니까 말하자면 백제는 고구려의 아들 나라이면서 부여의 손자 나라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남쪽의 부여야 라면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꿨다. 그 다음에 한강 지역, 빼앗겼던 한강 지역을 잠깐 동안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 비결이 뭐였냐면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이랑 죄송합니다. 연합을 해서 같이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지를 하는데 이때 진흥왕이랑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게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한강을 되찾으면은 한강 상류는 신라가 갖고 한강 하류는 백제가 갖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이긴 거예요. 근데 진흥왕이 가만 보니까 백제에 별거 없거든. 그래가지고 배신을 때립니다. 그래서 진흥왕이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전체를 차지합니다. 화가 킹받겠죠, 여러분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신라랑 전쟁을 벌이다가 그 도중에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와, 열받죠. 배신당한 것도 열받는데 그거를 싸우다가 또 죽은 거예요, 본인이. 백제 사람들이 이제 망하는 그날까지 이제 신라에 대한 원한이 아주 깊숙이 이제 묻히게 되는 겁니다. 자, 신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라는 좀 독특합니다. 박혁거세, 석탈해, 김알지 요 세 사람이 시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나라의 시조는 한 사람이에요. 그죠? 주몽, 음조. 근데 신라는 특이하게 세 사람이 시조다. 이런 얘기예요. 돌아가면서 이제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합니다. 그러다가 4세기 말에 뇌물 마립간 때 이르러서 이제 김씨가 쭉 세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박씨랑 석씨는 이제 밀려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름이 좀 특이하죠. 뇌물 마립간. 마립간은 왕이란 뜻이에요. 대빵 이런 뜻인데 그 전에 신라는 뭐 거서간, 이사금, 차차음 뭐 이런 식으로 부족장이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뇌물마립간 때는 이제 왜구가 쳐들어왔는데 이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왜구를 물리치기도 했고 그 대가로 잠깐 동안 고구려의 영향력을 받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6세기 초 지증왕 때 드디어 나라 이름 신라로 바꿉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신라가 아니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진한 사로국, 사로국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꾸고 자 이제부터 우리도 이제 중국식으로 왕이라고 이제 부르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리건, 차차홍, 이사금, 거서관 이런 좀 이상한 우리한테 낯선 이름으로 왕을 지칭했다. 울릉도를 우산국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독립국가였던 이 우산국을 복속시키기도 했고요. 그 지증왕의 다음 왕이 바로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자, 지금 좀 느낌이 옵니까? 소수림왕, 고이왕, 법흥왕. 이 세 왕의 공통점은 바로 국가 체제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율령을 반포하고 뭐 불교를 공인했다. 이게 이제 법흥왕과 소수림왕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었던 금관가야를 흡수를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바로 진흥왕,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입니다. 여러분들 화랑도 들어봤죠? 젊은 청년들, 미소년들을 뽑아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운동도 시켜서 이제 전쟁에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강을 차지했던 시기가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가야를 정복을 해서 이제 가야가 완전히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도 진흥왕 때입니다. 자, 마지막 가야입니다. 가야는 나라가 하나가 아니에요. 연맹왕국 형태였거든요. 여러 가야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전기에는 금관가야가 이제 이 가야 연맹의 대빵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버풍왕 때 금관가야가 흡수가 되죠. 참고로 이 금관가야 세력이 언제 약화가 되냐면은 바로 이 시기예요. 이 시기.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구가 광개토 대왕에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바로 가야 지역으로 숨어 들어가요. 광개토 대왕이 그냥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군대를 이끌고 이 가야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이 왜구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 박살을 내는 과정에서 이 가야 세력도 좀 약화됐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꼴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후기의 가야 연맹의 대빵이 누구였냐면 바로 조금 상류 지역에 있었던 대가야가 대빵 역할을 했었는데 결국 진흥왕 때 이제 정복당하면서 가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지도를 세 개를 가져왔는데 4세기, 5세기, 6세기 지도를 좀 잘 보세요. 다시 4세기, 5세기, 6세기 땅 가장 넓은 나라를 보면 됩니다. 백제가 가장 넓죠. 이때 백제 전성기가 가장 먼저 찾아왔다. 5세기 때는 고구려가 가장 땅이 넓죠. 고구려 전성기. 6세기는 신라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습.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세계 지도를 놓고 각 나라가 전성기 때 공통적으로 차지했던 땅 어느 지역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답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으세요. 그 땅이 상당히 중요했다. 이런 얘기죠.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한 나라도 빠짐없이 다 이 지역을 차지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국가 발전 단계와 삼국의 성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파란색 왕은 기틀을 다진 왕, 빨간색 왕은 전성기를 맞이했던 왕. 순서, 전성기 순서 백, 고, 신. 요 순서였다. 가야가 있었다. 여기까지 정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녕.